안녕하세요. 저는 송영자입니다. 올해 74세예요. 여러분, 혹시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저는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가끔 아들네 집에 가서 손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그날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진 말이죠. 74세 송영자님의 충격적인 사연이 궁금하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남편이 남긴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알던 남편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3일 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보, 오늘 등산 간다며?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 김장수는 올해 76세. 퇴직 후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다니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키 작은 편에 약간 통통하지만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영자야,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놔. 일찍 들어올게. 그게 남편이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혹시 김장수 씨 부인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119 구급대입니다. 남편분이 등산 중에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기억은 끊어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심장마비였다고 했어요.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었다고.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 아들 김현우가 집에 왔어요. 현우는 올해 45세.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아들이에요. 키가 크고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가요. 현우 옆에는 며느리 시은이가 서 있었어요. 시은이는 37세, 현우보다 8살 어려요. 키가 크고 날씬한 편인데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시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저희랑 잠깐 지내시고 아버님 없이 적적하실 테니 좋은 실버타운도 알아볼게요. 요즘 시설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이요? 남편 장례 치른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얘네들이 내가 부담이구나. 내가 짐이 될까봐 벌써 걱정이구나. 괜찮다.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그러지 마시고. 됐어.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말이에요. 잠이 안 왔어요. 자꾸 남편 생각만 나고. 그래서 일어나서 남편 옷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붙박이장을 열었을 때 남편 냄새가 확 새어나왔어요. 그 익숙한 냄새에 또 눈물이 쏟아졌죠. 차근차근 옷을 꺼내는데 맨 구석에 있던 붉은색 등산복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그날 마지막 날 입고 간 바로 그 옷이었어요. 그 재킷을 들어서 냄새를 맡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머니가 이상하게 두툼한 거예요. 손을 넣어봤더니 조그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구겨져 있고 반쯤 찢어진.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랜드 호텔 10월 14일 오후 2시. 10월 14일은 바로 남편이 등산을 간 그날이에요. 그런데 왜 호텔 약속이 적힌 메모가 등산복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죠? 혹시 남편이 등산 가기 전에 호텔에 들렀던 건가요? 아니면 등산이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 종이가 반쯤 찢어져 있고 종이 끝에는 빨간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인주나 립스틱이 묻은 손으로 누군가가 급하게 찢으려다가 만 것처럼.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등산이 아니라 호텔에 간 거라고? 그렇다면 남편은 그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 후에 등산을 간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남편이 호텔에서 만난 누군가와 함께 산에 간 건 아닐까요? 저는 계속 그 찢어진 메모를 보며 생각했어요. 누가 이걸 찢으려고 했을까? 남편이 직접 찢은 걸까? 만약 남편이 찢었다면 왜 찢다가 말았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그리고 왜 하필 등산복 주머니에 넣어둔 걸까요? 산에 가면서도 그 메모가 필요했던 걸까요? 이미 남편은 없고 밤새 생각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의문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남편과 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남편의 마지막 하루, 그 하루에 대해서 저는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 호텔에 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그리고 그 후에 왜 산에 갔는지 제가 직접 알아낼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과연 남편 김장수는 그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그가 산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다음 날 바로 저는 그 호텔로 직접 가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 숨기고 있는 무서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직 남편을 떠나보낸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저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찢어진 호텔 메모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묻어있던 붉은색 무언가가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떠난 것도 허망한데 그렇게 죽은 남편을 의심하는 게 괴로워서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괜찮으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야 하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됐다. 엄마 혼자 있을 테니 오지 마라. 너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제 말투가 차가웠는지 아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라도 잠깐 들를게요. 시은이가 많이 걱정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정말 걱정일까? 아니면 머릿속에 어젯밤 며느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곧 좋은 실버타운도 알아봐 드릴게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과일과 반찬을 잔뜩 사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손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내 밥도 못 먹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울던 그 아이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매니큐어를 바르고 화장을 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는 부엌에서 죽을 데워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러다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문득 며느리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한 레드 컬러 립스틱. 그 순간 어젯밤 재킷 주머니에서 발견한 호텔 메모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살갑게 구는 걸까? 왜 이렇게 친절하지? 남편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무뚝뚝하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신 게 있으셨나요? 혹시 돈 얘기나 그런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돈 얘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님이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걸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어머님이 모르고 계시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 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이 그 재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그날, 호텔 메모, 그리고 며느리의 붉은 립스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늘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 정돈된 서류들. 남편은 평생 비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배신감이 솟구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통장과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남편의 필체로 적힌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현우 빚 확인 필요. 순간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아들이 빚이 있다고? 아들은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조차 비밀로 했다는 건 뭔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성실한 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설마 큰돈을 빌려 쓰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걸까? 혹시 그 호텔 약속이 아들 빚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더 뒤져보니 또 다른 메모가 나왔습니다. 시은 전화 내용 확인.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시은이의 전화 내용을 남편이 확인했다는 뜻인가요? 왜 며느리 전화를 확인해야 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 도중 저는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 요즘 돈 문제는 없니? 아들은 순간 젓가락을 멈추더니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요? 무슨 돈 문제요? 없는데요.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제가 눈을 좁히자 며느리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 회사 일로 좀 힘들긴 했지만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은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저렇게 급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어디 투자하신 게 있으셨나요? 주식이나 보험 같은 거 말이에요. 왜 자꾸 돈 얘기만 하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글쎄, 아빠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호텔 메모, 아들의 빚, 며느리의 낯선 화장, 그리고 그 지나친 친절.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남편이 며느리 전화를 확인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만난 사람이 혹시 며느리였던 건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점점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져야겠다고. 내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내 며느리가 왜 그날 그렇게 울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왜 그날 산에서 쓰러졌는지. 이제는 제가 밝혀내야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남편의 서재를 더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재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자
묘하게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평생 남편만의 공간이었고 저는 감히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책장을 다시 훑던 중 제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산수화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그 그림을 닦으며 미소 짓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림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작은 벽금고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저는 이 금고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니 열쇠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져 금고 열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철제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덜컥 금고가 열리자 마치 온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몇 권의 통장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던 서류 봉투부터 꺼냈습니다. 김현우 차용증, 캐피탈 계약서, 이시은 관련 조사 보고, 이름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현우의 차용증이 그때 본 거랑 달랐습니다. 그것도 여러 장이었습니다. 합쳐보니 2억. 그리고 그 아래에는 며느리 이름이 적힌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그 남자와 함께 고급 일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그 남자와 며느리가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어제 재킷 안주머니에서 본 메모와 같았어요. 제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토록 울며불며 효부 소리를 듣던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듯 오열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진들은 모든 것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난 남자는 사채업자였고 우리 현우의 빚과도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저희가 같이 있어 드릴까요?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 요즘 돈 쓸 일 많니? 아니, 그냥 너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아버지 서랍에서 이상한 걸 봐서 그래. 차용증 같은 거.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예전에 잠깐 급해서 빌린 건데 다 갚았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 갚았니? 2억이 넘는다던데?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자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정말 엄마를 바보로 하니?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내가 누구한테서 빌렸는지, 왜 빌렸는지 다 조사해놨더라. 현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서류는 그냥 버리세요. 아버지 괜히 걱정하셔서 모아두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잠깐 같이 가실래요? 혼자 계시는 거 저 불안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한 말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 서재에 중요한 서류나 그런 게 더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더 나올 거라도 있는 것처럼. 문이 닫히자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며느리와 사채업자가 만난 날이 바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당일이었던 거.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후 2시. 남편이 등산을 간다고 집을 나선 시간과 비슷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남편의 죽음은 그저 사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무엇을 알아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편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의뢰했던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조사업체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와 사채업자의 공모, 그리고 남편의 죽음.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은아, 오늘 시간 되니? 너랑 단둘이 얘기 좀 하고 싶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고 지친 사람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살짝 몸을 틀어 거리를 두었어요. 시은아, 너 혹시 잃어버린 물건 없니? 그 순간 시은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늘 바르는 그 새빨간 색깔. 한정 판매로 색이 너무 오묘하고 고급스럽다며 어렵게 구한 그 립스틱 말야.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 그게 왜요? 그냥 내 아버님 재킷에서 그런 게 나왔길래 그 아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거 잃어버린 적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 거겠죠? 맞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떠본 거짓말이거든요. 남편 잠바에 립스틱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어머니, 저 의심하세요? 의심? 누가 너를 의심했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네. 현우는 어제보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거실 분위기를 살피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 중이셨어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한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잠시뿐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디 있었니? 두 사람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집에 있었어요. 그날 어머니랑 통화도 했잖아요. 시은이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제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눈을 피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은아, 정민호라는 사람 아니? 순간 시은이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모르는 사람이면 왜 그렇게 놀라니? 현우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누군데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사한 사람이야. 시은이와 아주 친한 사람이더라. 이제 며느리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됐다. 너희 이제 가거라. 제 말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시은의 팔을 잡고 일어났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들이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잠시 후 베란다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가지 않고 밖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베란다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진정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그런데 정민호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 아버지가 조사했다고 하더라. 혹시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서재에 뭐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차용증, 조사 사진, 메모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숨기려는 그 진실을 내가 다 끄집어낼 거다. 식탁 위에는 남편의 안경과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당신 억울하게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했어요. 저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겨야겠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닫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점심때 잠깐 집에 들어올래? 할 얘기가 있다. 제 목소리는 힘없이 들리도록 만들었어요. 점심 무렵 아들 부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은이는 제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그때는 제가 괜한 말 했어요. 실버타운 이야기는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 아이의 표정에는 안도와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됐다. 내 말이 맞다. 나도 이제 정리할 건 해야겠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정리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잖니. 상속 미리 정리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해줘야지. 시은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청담동 건물이랑 춘천 땅 다 정리해줄 생각이다. 정말이세요? 시은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아버지 금고에서 너희가 빌려 쓴 돈 차용증을 찾았다. 그 빚부터 갚아야 내가 마음 편히 재산을 줄 수 있지 않겠니?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2억쯤 될 거다. 둘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이틀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그때 돈 가져오고 도장 찍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이 손을 맞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너희 스스로 덫속으로 들어와라. 그날 밤 저는 조사업체 허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 대표님, 준비해 주세요. 곧 증거를 모을 기회가 올 겁니다. 2억을 마련하려면 저들이 정민호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든 대화를 녹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내일부터 시은이를 미행해 보세요. 분명 정민호에게 연락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허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분이 정민호와 만나고 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예요. 잘 됐네요. 녹음 가능한가요? 1시간 후 허 대표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제 집에 왔어요. 파일을 틀자 며느리와 정민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2억을 요구하고 있어. 어떡하지? 걱정 마. 그 돈은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어. 일단 상속부터 받아내는 게 중요해. 그런데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해. 괜찮아. 늙은 할머니가 뭘 알겠어. 일단 도장만 받아내면 끝이야. 듣고 있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혹시 시아버지 일 때문에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건 걱정 마. 완벽했잖아. 산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데
누가 의심하겠어. 원래 약도 드실 만큼 안 좋았잖아.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역시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끝내자. 알았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시아버지도 속였고, 시어머니도 속이고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야. 녹음이 끝나자 허 대표가 말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녹음을 틀 겁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상속 이야기를 꺼낸 지 이틀 뒤 집은 의도적으로 더 고요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일부러 식사도 거른 듯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안달이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째 저녁,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현우는 은행일로 바쁘다던데 너 혼자 잠깐 와줄래? 시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30분도 안 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보다 더 곱게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마 제 입에서 추가 상속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했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아이는 걱정하는 척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시은이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초조함에서 오는 것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잠바에서 나온 그 붉은 립스틱이 묻어있던 쪽지, 그리고 그 시간에 며느리가 사채업자와 호텔로 들어가던 사진. 그 순간 서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시아버지 잠바 안주머니에서 나왔더구나. 너 그날 거기 있었지? 그 아이는 순간 몸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종이에 묻은 게 제 립스틱이란 증거도 없잖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공포는 충분히 스며들어야 했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손을 뻗어 그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나는 다 안다. 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그 순간 시은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탈출구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놈이 너 협박했지? 현우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 인간이 안 그러면 현우 씨 다치게 하겠다고.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그놈 입을 막아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그놈에게 가져가라. 마지막 돈이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확실히 말해라. 그 아이의 눈빛에 번뜩이는 탐욕이 비쳤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겠죠. 네, 어머니. 제가 꼭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좋다. 장소는 내가 정하마. 그 아이는 곧장 전화를 걸어 그 사채업자에게 만남을 잡았습니다. 저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그날 밤
저는 허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주세요. 수화기 너머 허 대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찢겨진 립스틱 묻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그것에 남편 얼굴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거 끝나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하늘에서 푹 쉬어. 고생 많았어.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분노와 증오를 끝내는 날이니까요. 저는 일부러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말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걸 끝낼게요. 그 순간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허 대표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오피스텔 건물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진 회의실, 긴 탁자 한쪽에는 허 대표가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했고 손에는 제가 어젯밤에 쓰게 한 자백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허 대표를 시켜 아들 현우를 설득하기에 받아낸 자백서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아들은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한 거짓말이었죠. 아들은 바로 수긍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리니 사랑도 뭐도 없었나 봅니다. 앉아라. 현우는 제 눈을 피한 채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시은이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화려하게 꾸민 얼굴, 번들거리는 붉은 립스틱. 그 아이는 회의실로 들어오자마자 제 옆자리에 앉으며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 현우 씨랑 열심히 살게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손님, 사채업자 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비싼 양복에 기름칠한 머리,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글맞게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시작하지.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짜 상속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이시은도 제가 건네줬던 돈 봉투를 당당히 테이블에 꺼내더군요. 이시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다. 저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어제 내가 쓴 거 내놔라.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백서를 내밀었습니다. 허 대표가 그것을 펼쳐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시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현우 씨, 당신 뭘 쓴 거야? 시은아,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켜고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기야, 그 늙은이 오늘도 눈물 찔찔 흘리더라. 이시은의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이서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채업자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시은과 사채업자는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내연관계였습니다. 이시은, 어떻게 된 거야? 저 새끼랑 그런 사이였어? 둘 다 앉아라. 현우, 너도 입 닥쳐. 제 한마디에 방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일부러 약 바꿔치기 해놨어. 그날 산에서 확실히 흥분시키면 쓰러질 줄 알았다니까. 노인네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 날 노려보던 그 눈빛 봤어? 아우, 소름 끼쳐. 꺼! 그만 꺼! 이시은이 비명을 질렀지만
허 대표가 단단히 눌러 앉혔습니다. 녹음은 마지막까지 재생되었습니다. 김현우 걔는 그냥 껍데기야. 나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해. 완전 내 계약에. 재산만 받으면 다 뺏고 자기랑 살 거야. 이시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아빠까지 죽었는데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회의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사채업자 정민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시은 씨, 존속 유기 및 살인 방조, 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 씨는 은 미친 듯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2명의 형사가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채업자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제 아들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현우 씨도 함께 가시죠. 현우는 무릎을 꿇고 제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약속했잖아요. 저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시은한테 속은 거라고요? 모르시겠어요? 억울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노른 빚은 갚아주마. 하지만 내 죄는 내가 갚아야지. 현우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 쪽지가 너덜너덜해진 채로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의실 구석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 순간 제 어깨 위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맹세한 약속을 지킨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법원은 모든 증거를 인정하고 이시은과 사채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우는 자백서를 제출한 덕분에 3년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그의 순수한 빚은 갚았지만 단 한 번도 면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건물도 춘천의 땅도 그리고 이 집도 모두 팔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평소 남편이 계획했던 심장병 환자 지원과 노인 사기 피해자 구제 재단을 세우는데 기부했습니다. 이제 저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집을 짓고 혼자 삽니다. 이 또한 남편이 갈망하던 노후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고 하지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자식 걱정만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나만 생각하며 살 겁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며 속삭입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 깨끗하게 청소했어. 이제 편히 쉬어. 여러분, 송영자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진 붉은 립스틱 자국은 결국 진실을 밝혀냈고 제 손으로 모든 배신자들에게 복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가족이 이런 배신을 했다면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송영자 씨처럼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송영자 씨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도 꼭 적어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니어님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